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이 63명으로 늘어난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가 오늘 조업을 중단합니다. 정부는 거제와 진주 등 전국에서 목욕탕을 통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오늘부터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까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엿새 연속으로 400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스라엘에서 두 달 전 10,000명을 넘겼던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여객기 운항 제한을 모두 푸는 등 방역 조치는 더 완화됐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두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늘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해 늦어도 오는 수요일까지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의 모해 위증 의혹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을 하고 법무부에 보고를 한 가운데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늘 박범계 장관이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의 결정을 수용하되 합동감찰에 힘을 실을 거란 전망입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에서도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증오 범죄 방지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아기상어에 대해 한 미국 동요 작곡가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전문 감정을 의뢰했는데 표절이 아니라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이 최근 나왔습니다. 저작권 소송에서 전문인 감정은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이후에 엿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는 건데요.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검사 받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경남 거제에서는 집단 감염이 조선소로도 퍼져서 옥포조선소가 오늘 조업을 중단합니다. 지금까지 관련 감염자가 60명이 넘게 나온 상태입니다. 네, 거제와 진주 등에서는 또 목욕탕발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에 있는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하루 옥포조선소의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최소 인원만 근무한 데 이어 모든 사업장의 가동을 하루 동안 멈추는 겁니다. 옥포조선소에서 일하는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63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유흥업소를 다녀온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집단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협력사를 포함한 전 직원 2만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00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3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어제 검사 건수는 평일인 하루 전보다 40%가량 줄었지만 확진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에서 줄지 않아 여전히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이 상태로 현재의 유행이 굳어진다 그러면 기저 숫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시 유행이 재확산될 때 지나치게 많은 환자가 빠르게 급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경남 진주 등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부터 전국 목욕업 종사자에 대해 전수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탈의실뿐 아니라 목욕탕 안에서도 대화가 금지됩니다. 평상 등 공용 물품도 사용이 금지되고 입장 인원도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목욕탕 이용 시간도 1시간 안으로 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내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피가 응고돼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혈전 논란이 있었죠. 정부가 오늘 전문가 논의 결과와 또 향후 대책을 발표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내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소속된 사람들 37만여 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자체 접종이 가능한 요양병원에서 내일부터 먼저 접종을 시작하고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을 하거나 대상자가 보건소를 찾아가야 하는 요양시설 등은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당초 이들 고령층은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시 사망률도 높아서 의료진보다 먼저 접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백신이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느라 3주가량 늦춰졌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 이후 피가 응고돼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혈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전문가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외 평가 결과와 국내 이상 반응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접종 후 혈전 사례가 보고됐던 유럽에서도 혈전 부작용의 증거가 백신 접종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3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필수 목적에 따라 접종 대상이 됐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우리는 11월쯤으로 집단 면역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 효과를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2차 접종을 끝낸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시 봉쇄 조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감염 관련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 수는 285명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1월 중순 한때 10,000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전체 검사 수 대비 양성 비율은 1.7%로 하락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0.65를 기록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백신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선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인구의 비율이 48.6%로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었고 어제 일요일부터 4번째 봉쇄 완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현장에서 신속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호텔과 종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스포츠와 문화행사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인원도 실내는 3,000명, 실외는 5,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남미 브라질에선 코로나19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인접국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선 P1으로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19일 9만여 명으로 최다 기록을 세웠고 사망자는 최근 닷새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유럽의 분위기는 또 다릅니다. 도시 봉쇄를 풀라면서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 통제로 시민들 자유를 뺏지 말라고 외쳤는데 대부분은 마스크도 안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마이애미 비치는 새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봄방학을 맞아서 대학생들이 몰려들면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행을 금지한 겁니다. 계속해서 유요한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부터 행진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영국 런던에선 수천 명의 시위대가 2달 넘게 계속된 도시 봉쇄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시위는 불법이지만 시위대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자유를 외쳤습니다. 해산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몸싸움 등 충돌이 발생했고 결국 3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플렛 광장엔 2만 명의 시위대가 모여 행진하다 강제 해산됐고 오스트리아 빈에선 방역에 적극적인 쿠르츠 총리의 사퇴를 외치며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엔 봄방학을 맞아 대학생 등 휴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Too many people are coming here right now. At night, there is no question that it becomes a place that feels a little bit out of control or a lot out of control. 시 당국은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부 지역의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를 한 두 야권 후보 오세훈, 안철수 후보를 두고 여론조사가 오늘과 내일 진행이 됩니다. 결과는 내일이나 모레 나올 예정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은 주말인 어제 오전에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9일 단일화 실무 협상을 처음 시작한 지 약 2주일 만입니다. 양측은 오늘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단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입니다. 모든 합의가 다 끝났고 여론조사는 실시 기관들의 준비와 문제 때문에 내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앞서 양측은 무선 전화로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후보 경쟁력과 적합도를 묻는 질문을 반반씩 섞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여론조사 문구 등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대로 결과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타결돼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한 캠프, 한 몸이 돼서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꼭 야권 단일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앞서 후보를 정한 민주당은 이번 협상안이 정치적 야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사퇴왕 대 철수왕의 대결이라 말한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의 최종 결론은 무혐의 처분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게 되는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의 결정을 받아들일 거라는 관측인데 이제 관심은 수사 과정에 대한 합동 감찰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 합동 감찰을 더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검찰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모해 위증 의혹 사건. 법무부와 검찰은 번번이 부딪혔습니다. 사건을 어디서 처리할지를 두고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이 대립했고 윤 전 총장의 반대에도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수사권을 받은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증인과 수사팀을 기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5일 대검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자 박 장관은 급기야 수사 지휘권까지 행사했습니다. 대검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9일 다시 열린 대검 회의에서도 불기소 처분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20일 결과를 보고받은 법무부는 오늘 중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사건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기 때문입니다. 박 장관도 무혐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사건에 대한 합동 감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또는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사건 수사 착수 경위부터 시작해서 최종 결론에 이를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수사에 잘못이 있었다면 징계 시효는 지났어도 당시 수사팀에게 서면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받은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인상을 남기는 동시에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를 다시 부각해 검찰개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이를 막을 대책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죠. LH 임직원들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700에서 1,000만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성과급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사태를 만들면 기관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LH는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LH 직원들에겐 3년간 평균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재작년의 경우 LH는 경영윤리 항목에서 D등급, 즉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경영윤리 항목 비중이 전체 3%에 불과해 최종적으로 A를 받고 성과급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윤리 경영의 배점도 높이고 직원들의 비위에도 관리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입니다. 중대한 위법 행위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경영평가 낙제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LH는 올해 진행되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A등급을 받았던 이전 평가도 낮은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그만큼 기존에 받았던 성과급을 토해내야 합니다. LH는 앞선 2019년에도 임직원 채용 비리가 감사원에 적발돼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전날 애틀랜타에 이어서 조금 전 뉴욕에서도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뉴욕 시내를 따라 걸어갑니다. 5km 달리기로 계획됐던 행사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걷기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전날 애틀랜타와 시카고, 덴버 등 각 지역에서 열렸던 아시아계 증오범죄 규탄 집회는 일요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아시아계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And yes, I do strongly believe that this is a hate crime. This is a 21-year-old white male who chose as his first victim an business that was called Young's Asian Massage. 추 의원은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 처벌은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계 의원들도 그동안 아시아계 혐오를 부추긴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The words of the leaders have consequences. They need to be careful about what they say because people really take that to heart. 뉴욕타임스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늘고 있지만 기소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인종범죄에 비해 입증이 어렵고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CBS 앵커를 지낸 한국계 언론인 코니 정은 미국 사회의 무관심을 지적했습니다. The media has been miserably late. And it's because we're that minority that is invisible. We are insignificant.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첫 번째 범행 장소에서 찍힌 이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마사지 숍에 들어갔다가 72분 뒤에 나오는데 4명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큰 동요 없이 태연하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증오범죄라는 걸 입증할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에런 롱입니다. 그는 건물로 들어간 뒤 1시간 12분이 지나서야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들어갈 때와 다름없이 발걸음에서도 서두르는 기색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가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6분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 마사지 숍에서만 4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총기를 쏘기 전 약 1시간 동안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 72분의 시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수사당국은 아직 증오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인종차별과 관련한 용의자의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게시물 또는 증언 등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증오범죄로 입증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범행 동기로 주장한 성중독은 의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CNN은 전문가를 인용해 성중독은 실제 정신장애로 인정되지 않는 진단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어제 출국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연기됐던 고위급 국방, 외교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에는 올해로 파병 10주년을 맞는 아크 부대를 찾아서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김학의 사건 관련 피의자로 지목되는 등 허위 사실을 동원한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단교를 선언한 지 이틀 만인 어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현지에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북한인 사업가를 미국에 넘긴 것에 대해서 김유성 북한 대사 대리는 무고한 북한 국민을 미국에 인도했다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사태가 가져올 결과물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전 있었던 거래에 비해서 가격이 내려간 아파트 거래가 요즘 늘고 있다고 하죠.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난 2월 첫 주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평균 아파트값도 6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부담까지 가시화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수가 지난달 또 역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8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3천 명, 11% 가까이 늘었습니다. 20, 30대 청년 취업 준비생이 1년 동안 7만 명이 넘게 늘어난 영향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택배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1인당 사흘에 한 번 꼴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제활동 인구 기준입니다. 2000년에는 한 해 5번이었는데 이제 122번으로 20년 만에 24배가량이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는 코로나 여파가 특히 반영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 800여 명을 끌어모아서 7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0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를 했는데 열흘 만에 지인의 집 근처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보행자는 골절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시 경찰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어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1톤 화물 트럭이 음식점 2곳을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음식점 앞에 주차를 하려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음식점으로 돌진했는데 사고 뒤 후진을 하려다가 옆 건물의 다른 식당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식당 안에 있던 음식점 주인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경기 도중에 부상을 입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 목요일 한일전에 뛰지 않습니다. 소집 명단에는 들어갔었는데 축구협회가 차출이 불가능하다는 토트넘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일본으로 출국을 합니다.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는 손가락 부상 때문에 예정됐던 공연들이 취소가 됐고요. 팬들의 관심이 컸던 통영국제음악제 무대에도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당분간 재활치료에 전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1 춘계 서울 패션 위크가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오늘부터 엿새 동안 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쇼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 등을 배경으로 무대를 선보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시작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 오늘 마감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인선 작업이 본격화되는데요. 법무부는 적합한 후보를 1차로 추려서 후보추천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사체 이상으로 발사가 연기됐던 국산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오늘 다시 발사가 됩니다. 카자흐스탄에서인데요. 앞으로 한반도에 정밀 지상 관측 영상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 요금을 오늘 공개하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요금 인상 요인이 커져서 7년 만에 전기 요금이 오르게 될지 관심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는 6도가량 떨어지면서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평년보다는 낮겠습니다. 어제 몽골과 중국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우리나라도 차츰 영향을 받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겠습니다. 기온은 내일 낮부터 차츰 회복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17도 등 전국 낮 기온이 평년보다도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2도, 광주와 부산 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광주,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6억 원씩 피해가 날 정도로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졌기 때문에 010으로 걸려온 전화라고 하더라도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원래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로 걸면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뜨지만 이걸 010으로 바꿔주는 특수기기를 이용하는 일당이 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고시원의 방문을 열자 수십여 개의 안테나가 달린 기계들이 가득합니다. 이 기계를 감시하는 카메라도 보입니다. 여기 있잖아, 봐봐. 이거 카메라도 있네. 이러한 중계기는 해외에서 건 전화번호의 앞자리를 010으로 바꿔줍니다. 불법 유심칩을 끼워 그 번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중계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인이 금융사 직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통화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이 피해자들을 믿게 하려면 010 번호가 필요합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이러한 중계기를 전국 곳곳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에 중계기만 설치해주면 매달 수십만 원씩 돈을 주겠다고 홍보해 설치할 장소를 구했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로 해가지고 배달 어플 그 위치 제공하는 목적으로 장기 보관만 해주면은 3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경찰이 지난 2월부터 전국 52곳에서 압수한 중계기만 160여 대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아르바이트라든지 빈방을 빌려준다는 이유로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시게 될 우려가 있다면 바로 112 신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경찰은 중계기를 없애는 게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전남 장흥군 호계터널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멈춰있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개조한 스포츠카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굉음을 내며 소란을 피운 스포츠카 동호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고양 휴게소에서 스포츠카 110여 대를 단속해 불법 개조 사례 20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소음기를 장착하는 등 불법 개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된 17건에 대해선 형사 입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트기가 터키 국경 근처 시리아 북서부에서 반군 훈련 캠프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과 반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러시아 전투기로부터 4건의 공습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가스 시설이 불타면서 연료 저장 탱크 등이 폭발했지만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선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 동맹과 러시아 지원을 받는 정부군이 대립하면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새 소식 정리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이 있는데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업체에서 계정을 중단시켰었죠. 새로운 SNS로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이 새로운 SNS라는 게 자신만의 그 SNS 플랫폼을 내놓을 거라면서요? 네, 제이슨 밀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 어제 폭스뉴스 방송에 나와서 했던 발언인데요. 밀러 대변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소셜미디어에 복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네트워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만의 소셜미디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떠난 뒤에 극우 지지자들이 팔러 같은 대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했으나 지지에 부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밀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천만 명의 유저들을 유치할 것이며 게임을 완전히 재정립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폭스뉴스 출연 뒤에 수많은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했으며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들 앞서 전해드렸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련 언급도 또 나왔는데 바이러스에 비유를 했네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쯤에 트위터에서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교황은 인종차별을 변이하고 사라지지 않는 바이러스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사례들이 우리 사회의 진보가 생각만큼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이 인종차별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AP통신이 그동안 교황이 이민자 등 소외된 사람들을 옹호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소식도 하나 보면 이 가계의 흑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뭐 흑자라고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코로나 여파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 동향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해 전국 가구의 흑자율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모두 30에서 33%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2003년 이후 작성된 가계 동향 보고서에서 1년 내내 흑자율 30% 이상에 나온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흑자율은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남은 돈의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작년에 많이 번 것은 아니고 많이 안 쓰거나 못 썼기 때문에 생기는 불황형 흑자라는 겁니다. 상명대 유경원 교수가 최근 경제위기 때 소비 지출 패턴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위기가 발생하면 소득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축을 늘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네, 올해 7월에 열릴 일본 도쿄올림픽은 예상이 됐던 대로 해외 관중은 받지 않고 치르는 것으로 공식 결정이 됐고요. 그에 따른 손실은 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관중은 또 어느 정도로 받을지 관중 상한선에 대해서도 이제 곧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일본은 결국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을 포기했습니다. 現在の世界におけるコロナ禍の状況により東京2020大会における海外観客の日本への受け入れは断念するという結論を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일본의 결단을 존중했습니다. We also have noted with satisfaction that the tickets having been purchased by overseas residents will be by the organizing committee will be refunded. 일본이 환불하기로 한 해외 관중 티켓은 약 63만 장.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이를 포함해 도쿄올림픽의 경제적 손실은 1조 6,258억 엔, 우리 돈으로 17조 원에 달합니다. 현지 언론은 스가 총리도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스가 총리는 이번 올림픽을 정권의 실적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이 나아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실에 대한 큰 양보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아기상어라는 친숙한 노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 표절 관련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미국 동요 작곡가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인데 법원이 의뢰한 전문 감정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소송의 결과가 되는 건 아니어도 저작권 소송에서는 전문 감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유튜브에 베이비샤크라는 이름의 동요가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조회수만 무려 81억 뷰,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입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군대, TV쇼 등 다양한 곳에서 즐겨 불렀습니다. 사실 아기상어의 원곡은 오래전부터 전해지던 외국의 구전 동요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한 미국의 동요 작곡가가 핑크퐁의 아기상어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핑크퐁의 노래가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구전 동요와 두 노래를 들어보면 저작권에는 일단 미국 동요 작곡가의 아기상어가 구전 동요에 비해 창작성이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드럼을 쓴 디스코 스타일이나
반주로 시작해 기타와 화음을 추가한 것도 널리 쓰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작권에는 또 핑크퐁의 아기상어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미국 작곡가의 노래와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코드와 반주 장르가 다르고 후반부에 반키를 올린 방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작권에는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사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같은 감정 결과가 곧바로 소송의 결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작권 소송에서 전문인 감정은 매우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공식 선거 운동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후보 단일화 방안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두 후보는 막판에 서로의 요구사항에 이른바 양보 배틀까지 벌이면서 여론조사 방식의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 오른쪽에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 단일화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이제 실시하는데요. 자, 이제 서로 양보하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서로 양보하겠다고. 맞습니다. 네. 웃지 못할 뭐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주말에 아주 뭐 해프닝이었죠. 사실은 이제 금요일까지 단일 후보가 확정되고 후보 등록 마감일에 한 명이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결렬됐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각각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협상은 이어간다라고 했는데 토요일에 이제 이 급반전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안철수 후보가요. 김종인, 오세훈식 방식을 모두 다 수용하겠다. 나는 다 양보한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오세훈 후보 쪽에서 뭘 양보하는 거냐. 내용이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오가다가 결국 오세훈 후보가 오히려 자신이 무선 전화 100% 방식을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이 낮에 나온 속보는요. 두 후보 동시 양보. 그런데 이 협상은 계속 진행 중. 왜냐하면 서로 방식을 거꾸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제 오세훈 후보가 100% 무선으로 하자니까요. 이런 방식이 됐고 안철수 후보는 아니요. 10% 유선 전화 넣읍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또 하루가 팽창하게 저희 기자들도 갔는데. 그랬고 현장에 했던 기자들도 그랬고 현장에 했던 후보들도 그랬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약간 하루가 또 유머러스하게 지나갔었는데. 돼버린 것이 한 명만 양보했어야 되는 것을 둘이 다 양보하는 바람에 더 꼬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어제 결국은 단일화가 성사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자, 그래서 합의가 됐는데 합의된 것이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된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무선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유선은 빼고 무선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적합도와 경쟁력 반반씩 해서 50%씩 50%씩 해서 합산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일정은 오늘 10시부터 잠시 오전 10시부터 10시부터 내일까지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적합도 800명, 그다음에 경쟁력 800명 이렇게 조사해서 양측이 총 3,200명이 되겠죠. 1,600명 두 곳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빨리 끝내서 오늘 끝나면 내일 발표하고 내일까지 진행이 되면 모레 발표하는데 아마 한 회사가 1,600명을 오늘 하루에 다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내일 오전까지는 적어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RS 조사는 안 하고 전화 면접 조사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내일 나오겠네요. 어쨌든 네, 결과는 늦게라도. 어쨌든 내일 오후나 저녁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내일 할지 모레 할지 그거는 이제 두 후보 캠프에서 이제 알아서 정리가 되겠고요.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이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100% 무선 전화 방식으로 조사가 되는데 100% 무선 전화 방식이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양보를 한 거네요. 그죠? 양보를 한 게 되는 거죠. 양보를 한 게 되는 거고 저는 요건 안철수 후보가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양보를 하는 바람에 오세훈 후보가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건 안철수 후보 측의 양보의 강공에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걸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 유선 전화 방식이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 양측이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는 데는 이전에 이제 미디어와 여론조사 기관이 계속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유선 전화가 들어가는 경우에 유무선 혼용인 방식인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가 좀 유리하게 나온 경험치기 최근에 계속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선 전화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강한 보수층, 그러니까 연령대로 보면은 이제 고령자 쪽이나 직업적으로 본다면 자영업자 쪽 이런 쪽에 이제 이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미세하게나마 지금 사실은 두 후보 모두 팽팽한 박빙의 상황일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유불리의 측면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유무선을 어느 정도나 반영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10%는 이제 싸우더라고요. 10%라는 것도 상당히 그렇게 의미가 있는 숫자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10%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뭐 대략 한 2, 3%포인트는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선 전화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선거 예측을 함에 있어서는 포함되는 경우가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더 많습니다. 매주 정례 조사를 하는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도 갤럽이 15%, 리얼미터가 한 20% 유선 전화를 반영하고 있고요. 실제 전 국민들 중에 한 1,000만 명 가입자가 유선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5천만 중에 1,000만이면 한 20% 되겠죠. 근데 이제 사업체에서 쓰는 걸 제외하면 대략 한 10% 안팎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0%를 넣느냐 마느냐 갖고 좀 쟁점이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그 집단의 여론을 반영할 때 유선이 들어가는 게 정확한가요?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게 정확한가요? 선거 예측을 할 때 유선을 이제 대체로 한 10% 안팎 넣고 있고요. 실제 유선 전화만 쓰는 가입자가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70대 이상 노년층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유선 전화만 쓰는 경우가 있고 여론조사의 이제 샘플링의 원칙이 누구든지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 전화를 쓰는 가구가 뭐 5%만이라도 있다면 유선 전화를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죠. 다만 유선 전화를 넣었을 때 보수층이 조금 유리하고 보수 정당이 유리하고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유선 전화를 넣느냐에 따라서 공화당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선 전화 자체가 오래된 매체 아닙니까? 무선은 최근 생긴 매체이기 때문에 매체 자체의 성격도 약간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이 나뉘어지는데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유선 전화 비율을 어느 정도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얼마나 진짜 여론을 반영하느냐 그거를 계산하는 이제 안철수 테크닉이 되겠네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계속 경쟁력, 그러니까 실제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걸 조사하자라고 했었을 때 그럼 실제를 반영한다면 사실 유선을 반영시킨 게 맞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쪽의 입장이었는데 또 국민의힘은 사실 지난번 나경원, 오세훈 경선 때 유선 전화 안 넣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측과 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안철수 후보 측이 원하는 그 단일화 룰을 초기에 이제 세팅을 할 때 유선을 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연히 갈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 여론조사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관련된 걸 질문을 드리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오늘 내일 조사를 하게 됐잖아요. 평일날. 만약에 토요일 날 합의가 됐으면 어제부터 진행이 됐을 텐데 휴일 합해가지고 말이죠. 이것도 좀 결과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조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오전 다르고 오후 다릅니다. 오전에는 보수 정당이 유리하고요. 오후에는 또 진보 정당이 유리합니다. 근데 주말 효과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 다 반영하느냐 아니면 토요일만 반영하느냐 아니면 일요일만 반영하느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가령 일요일만 또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개신교 보수 성향의 신자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층은 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토요일까지 포함됐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카드인데 일요일만 포함이 된다? 이거는 사실 또 거기다가 오후나 저녁이다?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좀 적은 평일날 하자. 근데 사실 평일은 안철수 후보한테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룰이었는데 시점이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이 이택수 대표님의 분석하고 이건 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뭐 다른 의견이 있긴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역산할 수밖에 없어요. 25일 선거운동 시작인데 저는 후보 등록을 각각 함으로써 이미 유불리가 일부 발생했는데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호 2번과 기호 4번이 결정된 순간 정당 지지자들이 자신의 정당의 후보를 미는 현상이 쏠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전에는 기호와
당명을 따지지 않고 네. 한 명의 후보만 이제 기표된다라고 하면 예. 좀 달랐을 텐데 지금은 그러면 정당세가 조직적으로 유리한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선호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일 효과는 그러한 형태로 반영이 될 텐데 25일 선거운동 시작인데 예. 이때부터는 또다시 단일화에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4일까지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말씀은 이제 19일 후보 등록 이후 시점에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철수 후보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기호와 정당의 기호와 정당.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무선 비율과 함께 또 합의가 된 부분이 이제 경쟁력하고 적합도를 반반씩 반영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사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가장 유리한 문항은 박원순 대 오세훈, 박원순 대 안철수 이렇게 1대1로 붙이는 가상 대결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박영선. 그 문항만큼은 박영선, 네.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하는 그런 박영선 후보 네, 제가 네. 잘못 말씀드렸군요. 근데 이제 그 지난 2002년 대선 때도 그랬었고요. 이제 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논란인데요. 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따로 있고 사실 이 적합도에서 유리한 후보가 따로 있는데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미 경쟁력 있는 후보 쪽에서 유리한 설문조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게 많은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네. 경쟁력 가상 대결로 묻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누구한테 있는지 물어보면 안철수 후보가 대체로 높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경쟁력 문항으로 이제 하자는 것이었었고요. 2002년 대선 때도 정몽준 후보가 계속 경쟁력 워딩을 넣자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또 지지도, 적합도 이쪽에서 이제 앞섰기 때문에 그 두 문항을 이제 혼용하는 그런 2002년 대선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합도 800명, 경쟁력 800명.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세훈, 안철수 이렇게 선택하게 이제 하고요. 또 경쟁력 말고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네. 오세훈, 안철수. 그래서 각각 여론조사 기관이 800명씩 조사를 하게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곳이 하게 됐기 때문에 1,600명, 1,600명, 3,200명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이거는 KBS, MBC, SBS가 어제 방송이 네. 된 거였죠. 이게 적합도하고 경쟁력을 완전히 나눠서 이번 합의된 내용하고 네.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조사기관 두 군데가 한국리서치하고 글로벌 리서치인데 예. 한국리서치가 아마 포함된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픽 보시면은 네. 그 오세훈 후보가 경쟁력 면에서도 오차범위 내에 살짝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컨벤션 효과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이기면서 네. 경쟁력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합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기호는 쓰지 않기로 했는데 예. 당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당 쓰기로 했는데 당명을 쓰지 않았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당명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당보다는 한 3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 지지의 영향을 좀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적합도는 완전히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진행되는 조사가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 이거는 또 조사기관마다 하우스 이펙트라고 해서 예. 조사 기관의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참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만 딱 놓고 보면은 네. 안철수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김 빠지는 결과예요. 네네. 그동안 이제 경쟁력을 경쟁력 부분을 얼마나 여론조사에 반영을 하느냐.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상당히 그것 때문에 밀고 당기기를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오세훈 후보 적합도를 밀고 안철수 후보 경쟁력을 밀었는데 네. 경쟁력을 열어보니 지금 현재 시점 뭐 박빙이거나 오 후보가 높을 수도 있다. 그럼 네. 말씀하신 대로 김이 빠질 수 있지만 예. 역으로 적합도의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가 좀 잘 나오고 네. 안철수 후보가 떨어졌었는데 예. 지금 박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후보 모두 똑같은 조건입니다. 현재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호와 당명. 기호는 이제 여론조사에선 빠지지만 네. 지금 계속 이제 기호는 이제 언론에 회자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이제 구분되기 때문에 두 후보가 조직력 측면에서는 어쨌든 적합도라는 말을 뺀다 하더라도 안 후보가 조금 열세 있는데 네. 안 후보가 주말 사이에 통큰 결단, 예. 야권 단일화를 향한 좀 결연한 의지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어필했느냐가 또 네. 야권 지지층에 반영될 것인지 이런 여부들을 생각하면 지금
아슬아슬하게 미묘한 변수들이 몇 개 오락가락하고요. 네. 이것이 다 종합됐을 때 어떤 후보의 승리로 나올지는 네. 사실은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경쟁력과 적합도를 반반씩 섞어가지고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자라고까지는 네.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로 이거를 조사를 하자라는 거는 뭐 합의는 됐겠지만 그게 알려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문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뭐 중요한데 네. 뭐 큰 틀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은데요. 각 캠프에서 합의하면서 이건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던 또 가장 큰 이유는 역선택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여론조사가 이 경선 여론조사다, 단일화 여론조사임을 알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근데 뭐 대략적인 적합도 경쟁력 이 문항은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아예 보신 단순하게. 네네. 방송 3사에서 어제 발표한 조사도 그런 취지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어제 방송 3사 조사든지 아니면 이전의 조사들 중에는 재질문을 대부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여론조사의 이제 합의 내용 중에는 재질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건 왜죠? 그 ARS 조사하고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의 차이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부동층이 전화 면접 조사가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는 그러니까 지지 후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응답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ARS 조사는 이제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밀 투표 방식에 가깝고요. 전화 면접 조사는 처음 지금 전화 면접원이 저한테 정치적인 성향을 물어보는 거니까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사람이 이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실 둘 다 지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데 굳이 또 민주당 지지층에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면 민주당 지지층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좀 강세였었어요. 오세훈 후보를 조금 더 비토하고 그렇죠.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제 후반 들어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팽팽해졌습니다. 팽팽해졌다가 일본 오세훈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질문을 포함시킨 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지난 나경원 오세훈 단일화 때는 재질문이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후보를 더 비토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좀 덕을 봤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이거는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방송 3사 조사 결과를 보면은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가 또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1대1에서도 오세훈 후보와 1대1에서도 상당히 이제 고전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수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지금 되나요? 일단은 부동산 문제가 LH 사태로 이제 확전이 된 거죠. 거기다 연일 이제 이 투기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여당의 분명히 악재고요. 박영선 후보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초기엔 좀 탄력을 받고 있던 지지율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박영선 후보의 반전 카드가 뭐냐? 그런데 부동산 문제가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의혹도 터졌지만 여기 또 맞상대로 박영선 후보는 이제 이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요거는 주말 사이에 약간 반전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일본까지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MB 정부 때 탄압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게 좀 이제 해명이 된다면 요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이제 2주여 남아 있습니다. 20일도 안 남아 있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열세를 극복할 것인가인데 이게 당과 지금 구도와 바람의 도움은 얻기 어렵고요. 결국은 이 개인기라고 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TV 토론회가 실시되지 않겠습니까? 단일 후보라면 오세훈 아니면 안철수 이 둘 중에 한 명을 상대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TV 토론에서 정책과 민생에 대한 방향으로 진검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좀 외로운 싸움에 몰렸다 이렇게 분석해야겠습니다. 어제 조금 전에 계속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조사 결과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랐던 거는 지난주 리얼미터가 했던 조사 결과하고 이 1대1 구도에서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 리얼미터 결과하고 말이죠. 그죠? 한 16, 17%포인트 정도 맞습니다. 나던데요. 여전히 그 박영선 후보가 좀 열세인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유는 이 국면이 지금 단일화 국면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온통 모든 언론의 그 보도와 또 여론조사 결과들이 오세훈, 안철수 중에 누가 이길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프로야구도 이제 준 플레이오프 있고 플레이오프 있고 코리안 시리즈 있는데
가장 앞선 예를 들어서 지난 우승했던 팀 NC 그 팬들 입장에서는 네. 플레이오프나 준플레이오프 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팀이 결정이 된 다음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NC 이제 팬들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계속 지금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에 지금 매몰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심도가 지금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여론조사에도 응답을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문항이 거의 대부분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박영선 후보는 이제 몇 문항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응답을 하다가 응답률이 보통 요즘에 한 15%, 20% 정도 되는데 중도 이탈자가 좀 생긴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오세훈 한명숙 후보가 47대 46, 뭐 0.6%포인트 차이 났는데 그때도 막판에 선거가 이제 달아오르면서 D-6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굉장히 선거 분위기가 달아올랐는데 여론조사가 이제 공표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 선거랑 비슷하게 투표율도 한 50% 중반 정도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이 결과는 좀 차이가 나지만 실제 득표율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영일 평론가께 여쭤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직접 그 선거 날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과연 이 단일화 이후에 어떻게 양 캠프에서 어떻게 뭐 서로 이제 선거 지원을 나가서기로 했는데 하지만 시너지 효과가 이제 창출이 돼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로 예를 들면 오히려 사퇴해야 하는 후보가 승복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얼만큼 지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양보한 후보의 행동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게 영향을 줘요. 야권에는. 근데 지금 이 여권의 고민도 있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시간이 아까 뭐 2주여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4월 2일에 투표가 시작되면 투표율이 높다면 사전 투표로 몰리거든요. 시간은 없는 편입니다. 결국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떤 이제 격변이 치러질지는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요. 민주당은 내곡동까지 찾아가서 오세훈 후보가 그 처가가 갖고 있던 땅을 셀프 보상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배우자의 명의로 도쿄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친일에 낙인 찍던 사람들이 도쿄 아파트를 보유한 박 후보에게는 침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세금 명목으로 돈을 보태주고 있다며 도쿄 시장으로 가라는 조롱을 자초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을 가게 되자 구입한 것이라며 해당 아파트도 지난 2월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내곡동에 있는 임대주택 개발 부지를 찾았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처가가 가지고 있던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돼 큰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셀프 보상이라는 겁니다. 5년 사이에 무려 공시가의 7배에 가까운 보상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오 후보는 내곡동 개발 부지 선정은 서울시 주택장 정결 사항이라 전혀 몰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곡동 땅 논란은 안철수 후보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민주당의 공세가 훨씬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아침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쌀쌀하겠고 낮 기온도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에선 몽골과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광주, 대구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뉴스들 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이 63명으로 늘어난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가 오늘 조업을 중단합니다. 정부는 거제와 진주 등 전국에서 목욕탕을 통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오늘부터 전국 목욕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까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엿새 연속으로 400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을 한 가운데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의 결정을 받아들이되 합동감찰을 더 강하게 주문할 거란 관측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두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해 늦어도 오는 수요일까지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집회가 뉴욕을 비롯한 미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증오 범죄와 관련해서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정원 앵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한 주는 제가 황남희 앵커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